살려주세요. 놈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살고 싶으냐? 아니면 복수하고 싶은 게냐? 살려주세요. 놈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기어나와 롤스로이스 앞을 막아선 여자. 대한민국 사채업계의 대부 황 회장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여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살고 싶으냐? 아니면 복수하고 싶은 게냐? 남편과 내연녀에게 뺏긴 10년의 세월. 정신병원에 갇혀 짐승처럼 살았던 6개월. 복수를 위해 악마와 손을 잡은 한 여자의 처절한 핏빛 복수극.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퉁이 글방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5시, 거실 가득 고소한 갈비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 박민호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와 모듬전, 그리고 내가 아침부터 시장을 3바퀴나 돌아 사온 최상급 한우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져 있었죠. 결혼 10주년. 가난했던 고시생 민호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을 다 바치고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까지 털어 그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던 지난 10년의 세월. 그 보상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며칠 전부터 그랬거든요. 이번 기념일엔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사놓고 한 번도 입지 못한 옅은 분홍색 원피스. 화장기가 어색해 몇 번이나 덧바른 립스틱. 거울 속 여자는 조금 촌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띠리릭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왔어? 나는 앞치마를 급히 벗어 던지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내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팔짱을 끼고 내 집 안방마님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낯선 여자. 짙은 화장에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타이트한 붉은 원피스, 그리고 온몸에 휘감은 명품들. 남편의 회사 비서실장이라고 했던 최유라였습니다. 어머 사모님, 음식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요. 꼭 기사식당처럼. 유라가 코를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해대더군요. 나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민호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구두 신은 채로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훑어보더군요. 그러니까 왔지. 기념일이라며? 선물 주러 왔어. 민호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갈비찜 그릇 옆에 떨어진 봉투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이혼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 선물이야? 내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민호는 식탁 의자를 빼내 유라를 앉히더니 자기도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마치 나를 이 집의 가정부 취급하는 태도였죠.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 너한테 질렸어.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도 내가 내 와이프라고 소개하기 창피해. 촌스럽고 말도 안 통하고 언제까지 내가 내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냐?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누구 덕분에 성공했는데.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내 친정집 팔아서 빚 갚아준 게 누군데. 밤새 미싱 돌려서 생활비 대준 게 누군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악을 쓰며 다가가는 나를 유라가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와인잔을 멋대로 들어 한 모금 마시더군요. 아휴 사모님, 구질구질하게 과거 타령 좀 그만하세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집에서 공국 냄새, 파스 냄새밖에 안 난다고. 여자가 향기가 나야 여자지. 안 그래요? 유라가 민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민호는 그런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렸죠. 내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는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벌떡 일어나 내 손목을 낚아채더군요. 악력이 어찌나 센지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 착각하지 마. 이 집 명예 지난달에 이미 유라 앞으로 돌려놨으니까.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난달 사업 확장 담보가 필요하다며 인감도장을 빌려달라던 게 고작 내연녀에게 집을 넘기기 위해서였다니. 너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나는 민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나를 짐짝처럼 거실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아! 대리석 바닥에 어깨를 부딪히며 쓰러진 내 눈앞에 유라가 또각또각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 장식장에 머물더군요. 거기엔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유품, 고려청자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건 뭐예요? 되게 촌스럽다. 요즘 누가 이런 걸 둬요? 유라가 닭이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만지지 마. 그거 우리 엄마 유품이야. 내가 소리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유라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죠.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엄마의 유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건 단순히 그릇이 깨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 10년의 헌신이, 내 인내심이, 내 마지막 이성이 깨지는 소리였죠. 이 나쁜 년.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유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라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었죠. 유라가 비명을 질렀고 당황한 민호가 달려와 나를 걷어찼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행패야. 민호의 구두발이 내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남편이 나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건 아내를 보는 눈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눈빛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쓰러진 나를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박 원장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당장 입원시켜야겠어요. 나는 배를 움켜쥔 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민호가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긴. 너 치료해줄 의사 선생님이지. 여보, 너 요즘 이상해. 감정 조절도 못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좀 가서 쉬어야겠어. 병원?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이혼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놈들은 처음부터 나를 사회에서 매장시킬 계획을 짜고 온 겁니다. 재산을 뺏기 위해 조강지철을 정신병자로 몰아넣는 완벽한 시나리오. 도망쳐야 해.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나는 으스러진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내 앞을 막아서며 현관문을 잠가버리더군요. 어딜 가요, 사모님? 파티는 이제 시작인데. 유라가 깨진 찻잔 조각을 구두굽으로 잘근잘근 밟으며 웃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불길한 소리가 내 인생의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인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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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을 직접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유라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도어락을 해제하자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그림자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걸치긴 했지만 그들은 의료진이라기보단 조폭에 가까웠습니다. 터질 듯한 근육, 험상궂은 인상, 그리고 손에 들린 굵은 포박용 밧줄과 몽둥이. 사설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보호자 동의서 여기 있고요. 민호가 식탁 위에 있던 서류를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껌을 짝짝 씹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조현병의 망상 장애, 폭력 성향 있음. 아주 종합병원이네. 야, 작업 시작해. 남자의 손짓 하나에 거구의 사내둘이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식탁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오지 마. 나 멀쩡해. 저놈들이 미친 거라고. 하지만 내 외침은 그들에게 그저 미친 여자의 잠꼬대일 뿐이었습니다. 한 놈이 내 팔을 낚아채 비틀어 올렸습니다. 우두둑 어깨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거 힘이 장사네. 약부터 나. 다른 놈이 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번들거리는 바늘 끝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놈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내 팔을 잡은 놈의 팔뚝을 잇는 힘껏 물어뜯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아, 이 미친년이 진짜. 팔을 물린 놈이 반사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내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입안이 터져 뜨거운 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놈들이 내 양팔과 다리를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질질 끌려가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마치 TV쇼를 보듯 무표정한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유라는 내 비명소리가 배경음악이라도 되는 양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민호야,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습니다.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내게 다가와 쭈그리고 앉더니 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가서 푹 쉬어. 거기 원장님이 내 고향 선배야. 특별히 독방으로 신경 써달라고 했으니까 심심하진 않을 거야. 독방? 그 말에 담긴 저희를 깨닫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안 돼. 안 간다고. 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몸을 비틀었습니다. 놈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현관문 문틀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열 손가락 끝에 온 힘을 주워 버었습니다. 야, 빨리 안 끌고 가고 뭐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내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질질 끌려가지 않으려 문틀을 꽉 쥔 내 손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익, 살이 찢어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지손톱이 문틀 사이에 끼어 뒤집어졌습니다. 선홍색 피가 문틀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지방을 넘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직감이 들었으니까요. 아주 질긴 년이네. 민호가 혀를 차더니 구두굽으로 문틀을 잡고 있는 내 손등을 그대로 짓밟았습니다. 으악!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비명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풀린 찰나 놈들이 나를 짐짝처럼 들어올렸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끌려나가며 나는 복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납치해요.
마침 앞집 문이 열렸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503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 신고 좀 해주세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나온 민호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제 집사람이 정신지병이 좀 있는데 오늘 발작이 심해서요. 입원시키러 가는 길입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 쯧쯧. 새댁이 멀쩡해 보였는데 안 됐네. 수고하세요. 503호 아주머니는 혀를 차더니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그것이 내가 본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남편이라는 작자의 말만 믿었고 피투성이가 된 미친 여자의 절규는 소음으로 치부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처박혔습니다. 좁은 공간, 4명의 건장한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유라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손을 흔들며 말하더군요. 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 집이랑 남편이랑 언니가 모은 돈은 내가 잘 쓸게. 거기선 돈 쓸 일 없을 테니까. 문이 닫히고 나는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사설 앰뷸런스 뒷좌석에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철제 침대에 손목과 발목이 가죽끈으로 묶였습니다. 발버둥 치는 내 팔뚝에 기어이 주삿바늘이 꽂혔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의 앰뷸런스 조명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혀가 굳어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에도 억울함에 눈물이 귓바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민호야. 덜컹. 차가 출발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나를 구하러 가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지옥으로 배달하는 장송곡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지린내와 곰팡이 냄새, 차가운 냉기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침대 모서리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때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복도에 희미한 불빛을 등지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 민호가 말했던 그 선배 원장인 듯 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내 동공을 비추더니 차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명 이수진. 조현병 사기. 보호자 요청으로 무기한 격리 수용. 면회 금지. 통화 금지. 원장님, 저 미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꾸민 거예요. 제발. 내가 쥐어짜듯 애원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하나 더 꺼내더군요. 환자가 아직 헛소리를 하네. 진정제 더 투여해. 그리고 이 방음 잘 되니까 소리 질러봐야 입만 아플 겁니다. 주삿바늘이 다시 꽂혔습니다. 그는 나를 비웃듯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철컹, 철컹.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2중 3중으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내 인생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나는 묶인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톱이 뽑힌 손가락의 고통보다 10년을 믿었던 남편에게 산채로 매장당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이 좁은 감옥. 나는 오늘부로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으흐흑, 으아앙.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내 비명은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죽지 않겠다. 절대로 여기서 미쳐서 죽지 않겠다. 살아서, 반드시 살아서 나가겠다. 나가서 내 놈들의 가죽을 벗겨 죽이고 말겠다. 어둠 속에서 내 눈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복수를 맹세한 악기의 눈이었습니다. 6개월. 그곳에서의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고여서 썩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독방, 하루 2번 배식구로 던져지는 꿀꿀이죽 같은 밥,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치료를 빙자한 폭행. 나는 더 이상 이수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308호라 불리는 짐승이었죠. 남편 박민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 상태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살아는 있는지, 혹시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오진 않았는지. 그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철저히 망가진 척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헤헤. 밥 주세요. 나는 배식구 앞에 엎드려 침을 질질 흘리며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혀를 차더군요. 저 여자 처음엔 그렇게 악을 쓰더니 이제 완전히 맛이 갔네. 쯧쯧, 역시 여기 들어오면 다 저렇게 된다니까.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멀어지면 나는 입안에 물고 있던 밥알을 뱉어내고 싸늘하게 눈을 떴습니다.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오직 탈출, 그 하나만을 생각하며 짐승의 탈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여름 장마가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밤. 병원 전체가 정전으로 깜빡거리며 어수선해졌습니다. 3층 복도 끝 비상구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직을 서던 보호사들이 투덜거리며 그쪽으로 몰려가더군요. 아씨, 또 왜 이래? 비만 오면 센서가 난리네. 야, 김씨, 공구 챙겨와.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가 뒷문을 살짝 열어둔 채 음식물 쓰레기통을 끌고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놈들의 시선이 비상구 쪽에 쏠린 찰나의 틈. 지금이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가로질러 식당 뒷문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뒷마당에는 거대한 초록색 음식물 수거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에 트럭 적재함 뚜껑이 열리자마자 썩은 내가 코를 찔러왔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푹 삭은 김치 썩은 내, 생선 비린내, 구토를 유발하는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 냄새가 향수보다 달콤했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으니까요. 나는 쓰레기통 뒤에 숨어 있다가 인부들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트럭 적재함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썩은 음식물 쓰레기 더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철퍼덕, 미지근하고 끈적한 오물들이 내 온몸을 감쌌습니다. 콧구멍과 입으로 썩은 국물이 들어왔습니다. 구더기들이 피부 위를 기어다니는 게 느껴졌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입을 틀어막고 쓰레기 봉투들 사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덜컹. 곧이어 인부들이 돌아와 적재함 뚜껑을 닫았습니다. 쾅. 완전한 어둠. 그리고 숨막히는 악취. 트럭이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썩은 오물들이 출렁거리며 나를 덮쳤습니다. 산소가 부족해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참아야 해. 여기서 소리를 내면 끝이야. 나는 뱃속의 장기가 뒤틀리는 고통을 참으며 민호와 유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죽이기 전까진 나는 죽을 자격도 없다. 도끼가 산소 대신 내 폐를 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트럭이 멈추고 적재함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장인 듯 했습니다. 우르르르.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함께 내 몸이 밖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썩은 배추잎과 돼지 뼈다귀들과 함께 진흙탕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쿨럭. 뱃속 깊이 들어찼던 오물을 토해내며 나는 빗속에서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은 온통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가 내 몸에 묻은 오물을 씻어내렸지만 지독한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았습니다. 나는 불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어갔습니다. 맨발은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었고 환자복은 너덜너덜해져 속살이 다 비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았다. 내가 살아서 나왔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빗속에서 낄낄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걸어 내려오니 도심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바쁘게 오가는 차들. 6개월 만에 마주한 세상은 너무나 눈부셔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악취가 나는 나를 보고 코를 막으며 피했습니다. 엄마, 저거지 봐. 냄새나. 아이씨, 미친 여자인가 봐. 경찰에 신고해. 나는 비틀거리며 명동 거리 한복판으로 들어섰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편의점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영락없는 괴물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푹 꺼진 눈, 오물 범벅인 옷. 그때였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빗물을 튀기며 내 앞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차에 탄 사람은 힘이 있다. 돈이 있다. 나를 도와줄 수 있거나 아니면 나를 쳐서 죽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내 코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나는 보닛 위에 손을 짚고 차 안을 노려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내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나 좀 사세요. 운전석에서 건장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비켜. 남자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나는 힘없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끝이구나. 결국 길바닥에서 객사하는구나. 의식이 흐려지던 찰나 뒷좌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기사 멈추게.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형형한 노인. 대한민국 사채업계의 대부 황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내 눈을 들여다보더군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 텐데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군. 짐승의 눈이야. 황 회장이 내 턱을 지팡이 끝으로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살고 싶으냐? 아니면 복수하고 싶은 게냐? 그의 말에 감전이라도 된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복수? 그 단어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 회장의 바짓단을 움켜쥐었습니다. 흙탕물이 묻은 내 손이 그의 최고급 양복 바지를 더럽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놈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습니다. 황 회장은 내 손을 내려다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군. 잃을 게 없는 놈이 제일 무서운 법이지. 태워라. 회장님, 이런 거지를 차에 태우다니요. 시트 다 버립니다. 김 기사가 기겁을 했지만 황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시트야 갈면 그만이다. 하지만 저런 도끼를 품은 물건은 돈 주고도 못 사지. 내 예감이 맞다면 아주 쓸만한 칼이 될 거야. 나는 짐짝처럼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오자 긴장이 풀리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명동의 화려한 불빛과 백미러를 통해 나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황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짐승의 우리에서 탈출해 악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수진은 그날 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영혼을 판 마녀 제니리가 태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찌른 건 썩은 음식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소독약 냄새와 비싼 가죽 냄새였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1인용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황 회장이 보였습니다. 깼나? 3일 만이군. 짐승치고는 회복력이 빨라. 그는 신문을 접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내 집이다. 그리고 넌 내 새로운 장난감이고. 황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 얼굴에 감긴 붕대를 톡톡 건드리며 말했죠. 내가 쓰러지기 직전 했던 말 기억하나? 놈들을 죽일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했지. 기억합니다. 좋아. 난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철저한 장사꾼이지. 내 복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넌 나에게 뭘 줄 수 있지?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썩어 문드러진 몸뚱이 하나뿐인 주제에 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 아니,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개가 되라면 짖고 칼이 되라면 찌르겠습니다. 황 회장은 껄껄 웃었습니다. 목숨 따위 필요 없다. 그런 건 흔해 빠졌지. 내가 원하는 건 후계자다. 내 돈 냄새를 맡고 내 돈을 불리고 내 돈을 지킬 독한 놈. 그는 침대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기업들의 비밀 장부와 복잡한 회계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걸 다 외우고 분석하기 전까진 밥도 물도 없다. 살고 싶으면 머리를 굴려. 내 분노를 연료 삼아서. 그날부터 지옥 같은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신병원이 짐승을 가두는 우리였다면 이곳은 악마를 길러내는 훈련소였습니다. 나는 하루 2시간만 자며 공부했습니다. 경제학, 회계학, M&A, 부동산 경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땐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며 버텼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민호가 나를 발로 차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유라가 내 손톱을 밟으며 웃던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6개월 뒤 나는 황 회장을 따라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명동 사채 시장의 바닥부터 굴렀습니다.
돈을 빌려 쓰고 도망간 악질 채무자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죠. 아, 배째, 돈 없다고. 어느 달동네 반지하방. 50대 남자가 식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고 만삭의 아내는 벌벌 떨고 있었죠. 예전에 이수진이었다면 불쌍해서 같이 울며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놈이 들고 있는 칼날을 내 맨손으로 쥐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나는 비명은커녕 웃었습니다. 놈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아저씨, 칼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찌를 깡도 없으면서. 나는 피 묻은 손으로 방구석에 있던 쌀통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쌀알들 사이로 비닐에 싼 5만 원권 다발과 골드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애 분유값 없다고 울고 불고 하더니 금괴는 꽤 묵직하네. 나는 놈의 멱살을 잡고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돈 갚아. 내 마누라랑 애새끼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놈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압류 딱지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내가 복수하기 위해선 나부터 괴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켜보던 황 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끼가 제대로 올랐군. 이제 하산해도 되겠어. 그날 밤 황 회장은 나를 강남의 최고급 성형외과로 데려갔습니다. 다 뜯어고쳐. 이수진의 흔적 따위 손톱만큼도 남기지 마라. 목소리 톤, 걸음걸이, 눈빛까지 전부 다 받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마취 가스가 들어오며 의식이 흐려질 때 나는 마지막으로 이수진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안녕, 수진아. 착해 빠져서 당하기만 했던 멍청한 여자야. 다신 돌아오지 마. 붕대를 풀던 날 거울 속에 있는 여자는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고생에 찌들어 푸석했던 피부는 백옥처럼 매끄러워졌고 순에 빠졌던 눈매는 날카롭고 도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 몸에 딱 붙는 명품 정장, 그리고 10cm 키릴. 나는 거울 속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반가워. 그때 황 회장이 내게 새로운 여권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제니일이다. 재미교포 출신의 투자 전문가이자 내 유일한 대리인. 제니리. 입안에서 그 이름을 굴려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냥을 시작해볼까? 황 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겉면에는 민호건설 재무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전남편 놈 꽤 재미있게 살고 있더구나. 내가 벌어준 돈으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더니 지금은 껍데기만 남았어. 자금줄이 말라서 사채업자들 바짓가랑이를 잡고 다닌다더군. 내 눈이 번쩍였습니다. 3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먹잇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었군요. 나는 서류를 집어들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하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뼈와 살을 발라내주죠. 황 회장은 내게 1,000억 원이 든 통장과 법인 인감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돈은 내 칼이다. 마음껏 휘둘러봐. 단 실패하면 너도 죽는 거야.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전 이미 한 번 죽었거든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민호와 유라는 내 돈으로 샴페인을 터뜨리며 히히덕거리고 있겠죠. 기다려, 여보.
당신이 사랑에 맞지 않는 돈다발을 들고 당신의 목을 조르러 갈 테니까. 나는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펜트하우스의 문을 나섰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악녀, 제니리의 화려한 데뷔였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해준 사업 자금으로 승승장구하던 민호건설은 이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업 수완이라곤 쥐뿔도 없으면서 허세만 가득했으니까요. 유라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주고 최고급 외제차를 굴리며 흥청망청 돈을 뿌려댔습니다. 무리하게 리조트 사업에 손을 댔다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은 내 귀에 가장 먼저 들어왔죠. 민호의 사장실. 내가 심어놓은 도청 장치를 통해 놈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법인 카드 한도 초과라니 이게 말이 돼? 너 백화점에서 또 뭘 긁어댄 거야? 민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오빠가 해결한다며. 나 이번 주에 파티 가야 하는데 입을 옷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저번 달 생활비 왜 안 줘? 나 관리받으러 가야 한다고. 유라의 짜증 섞인 목소리. 3년 전 나를 밟으며 낄낄대던 그 환상의 복식조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서로 물어뜯기 바쁜 개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 나올 구멍 다 막혔어.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거절당했다고. 이대로면 다음 주에 부도야. 부도? 그럼 내 아파트는? 내 차는? 오빠 미쳤어? 나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유라가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가 쨍그랑 들렸습니다. 나는 최고급 헤드셋을 낀 채 그 파열음을 클래식 음악처럼 감상했습니다. 자, 이제 미끼를 물 때가 됐군.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실장, 움직여. 며칠 뒤 벼랑 끝에 몰린 민호에게 동아줄 하나가 내려갔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SJ홀딩스가 민호건설에 100억 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소식이었죠. 물론 그 SJ홀딩스의 실소유주가 바로 나, 수진 제니 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요. 미팅 장소는 강남의 요정이었습니다. 은밀하고 폐쇄적인 곳이었죠. 나는 병풍 뒤편의 비밀룸에 앉아 매직미러를 통해 건너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대리인인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잠시 후 땀을 뻘뻘 흘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호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3년 전 내게 이혼 서류를 던지던 그 뻣뻣한 허리가 저렇게 유연하게 굽혀질 줄이야. 앉으시오. 우리 회장님께서는 시간이 금인분이라 본론만 합시다. 김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손수건으로 연신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네. 투자만 해주신다면 수익률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리조트 사업이 대박만 나면. 됐고. 김 실장이 말을 자르며 서류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우리 회장님 조건은 간단합니다. 100억 빌려드립니다. 이자는 업계 최저로 해드리죠. 상환 기간은 딱 3개월. 3개월이요? 그건 좀 너무 짧은데. 대신 담보가 확실해야 합니다. 담보라니요? 지금 회사 자산은 대부분 묶여 있어서. 김 실장은 비릿하게 웃으며 두꺼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물적 담보 말고 인적 담보를 원하십니다. 여기 특약사항을 잘 읽어보시죠.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매직미러 너머에서 놈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특약 조항 제1조. 채무자 박민호는 변제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시 채권자 SJ홀딩스에게 본인의 신체에 대한 모든 권리와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재산 은닉 재산 포함에 대한 소유권을 즉시 양도한다. 또한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요구하는 어떤 형태의 노역이나 처분에도 무조건 복종한다. 이건 신체 포기각서 아닙니까? 민호가 기겁하며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유, 사장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장기라도 떼겠습니까? 그냥 상징적인 문구죠.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싫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밖에 대기 중인 다른 기업들이 줄을 섰거든요. 김 실장이 서류를 도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민호의 눈동자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100억이 없으면 내일 부도 처리되고 감옥에 가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잠깐만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유라가 들이닥쳤습니다. 오빠, 뭘 망설여? 도장 찍어. 민호가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야, 이거 조건이 너무 위험해. 만약 못 갚으면 내 몸이랑 전 재산을 다 넘겨야 한다고. 오빠 바보야? 3개월 뒤면 리조트 분양 대금 들어오잖아. 그때 갚으면 되잖아. 지금 당장 부도 나서 길거리에 나 앉을 거야? 나 명품백 다 압류당하는 꼴 보고 싶어? 유라가 민호의 등짝을 때리며 닥달했습니다. 하여간 제 무덤 파는 줄도 모르고 설치는 꼴이라니. 유라야, 고맙다. 내 탐욕이 내 복수를 완성해 주는구나. 민호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찍겠습니다. 대신 약속하신 자금은 오늘 바로 입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요. 도장밥이나 많이 먹여서 찍으세요. 선명하게.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혀 계약서의 서명란에 꾹 눌렀습니다. 꾹. 종이 위로 붉은 원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놈의 목숨줄을 내 손에 넘기겠다는 노예 계약의 완성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거래 성립됐군요. 김 실장이 계약서를 챙겨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자금은 10분 내로 입금될 겁니다. 3개월 뒤에 뵙죠. 부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 약속 어기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민호와 유라는 서로 끌어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살았다. 오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 유라야. 이 돈으로 리조트 완공만 하면 우린 다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바보 같은 놈들. 그 돈은 너희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너희를 서서히 죽일 독약인데. 나는 매직미러 뒤에서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리창 너머 멍청하게 웃고 있는 두 남녀의 얼굴 위에 붉은 와인빛이 겹쳐졌습니다. 건배. 너희들의 파멸을 위하여. 나는 인터폰을 들어 김 실장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입금해. 그리고 놈들이 돈을 허투루 쓰도록 부추겨. 유라에게 접근해서 사치품이랑 도박 쪽으로 바람 좀 넣고, 공사 현장은 노조 이용해서 파업 유도하고, 3개월 뒤 빈털터리가 된 놈들이 제 발로 기어오게 만들어. 네, 회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니 리가 섬뜩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 박민호. 100억 원짜리 꿈을 실컷 꿔봐. 깨어났을 땐 내가 내던진 그 지옥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지난 3개월은 그들에게 한여름 밤의 꿈이었을 겁니다. 내 예상대로, 아니 내 설계대로 민호와 유라는 미친 듯이 돈을 써댔습니다. 유라는 백화점 VIP 룸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사모님 놀이에 빠졌고, 민호는 강남 룸살롱에서
매일 밤 골든벨을 울리며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죠. 리조트 공사 현장은 노조 파업과 자재 납품 비리로 멈춰섰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분양만 시작하면 수천억이 들어오는데 그깟 이자 몇 푼이 문제야? 하지만 약속된 3개월의 마지막 날 자정. 그들의 화려했던 파티장은 일순간에 장례식장으로 변했습니다. 띠링. 민호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SJ홀딩스 대출 원리금 상환 기한 만료. 상환 금액 105억 원. 미입금 시 즉시 담보권 실행. 야, 김 부장. 분양 대금 들어왔어? 빨리 확인해봐. 민호가 다급하게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청천벽력 같았겠죠. 사장님, 분양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다고. 그리고 법인 계좌가 전부 동결됐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민호가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옆에서 명품 가방을 정리하던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카드가 안 긁혀. 한도 초과래. 나 이거 결제해야 하는데 어떡해? 야, 이 멍청한 년아. 카드가 문제야?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사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대리인 김 실장이었습니다. 박민호 사장님, 시간 됐습니다. 돈 준비되셨습니까? 자, 잠깐만요. 김 실장님, 하루만, 아니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자금이 잠깐 꼬여서. 계약서 제1조 기억 안 나십니까? 변제 기일 내 미상환 시 신체 및 전 재산 즉시 양도.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가시죠. 싫어. 안 가. 민호가 뒷걸음질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유라는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지만 김 실장이 눈짓하자 사내 하나가 유라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여자도 연대 보증인 아닙니까? 같이 모셔야죠. 아, 오빠, 이거 나. 두 사람은 짐짝처럼 차에 실려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철커덕. 육중한 문이 닫히고 민호와 유라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넓은 거실 중앙에는 앤티크한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뒤로 높은 등받이 의자가 창밖을 향해 돌아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사람은 등만 보인 채 손에 든 와인잔을 까딱거리고 있었죠. 회장님. 민호가 본능적으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유라도 눈치를 보며 민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돌아앉은 의자 뒤에서 변조된 듯 낮게 깔린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한다? 네. 제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제발 이 목숨만은. 민호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빌었습니다.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놈은 아픔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3년 전 내가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저놈이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나는 신고 있던 스틸레토 힐을 벗어 의자 옆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럼 할그세요. 제 구두를. 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굴욕감에 얼굴이 벌개졌지만 뒤에 서 있는 덩치들의 살벌한 눈빛을 보더니 곧바로 기어갔습니다. 하겠습니다.
구두만 하그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민호가 내 구두 코에 혀를 갖다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유라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하지 마. 자존심도 없어? 닥쳐.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잖아. 민호는 유라를 걷어차고는 다시 내 구두를 향해 혀를 내밀었습니다. 축축하고 뜨거운 것이 발끝에 닿는 느낌.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때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민호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창 마이너스. 붉은 와인이 놈의 정수리를 타고 얼굴로 하얀 와이셔츠로 핏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민호가 흠칫하며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젖은 쥐새끼처럼 떠는 놈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제 전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3년 전 정신병동 원장에게 했던 말, 그 말을 이번엔 내가 먼저 의존했습니다. 민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나는 천천히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3년 전 현관문 문틀을 잡고 버티다 찢어지고 뭉개져 흉측하게 남은 손목의 흉터. 그 흉터를 놈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상처 기억나니? 민호 씨. 민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숨조차 쉬지 못하고 컥컥거렸습니다. 유라 역시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설마. 나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내 얼굴이 그들의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안녕 여보. 그리고 유라야. 오랜만이지? 내가 지옥에서 좀 늦게 올라왔네. 으악.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아니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마주한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수진아,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 너 거기서 죽었잖아. 죽었지. 3년 전에 내가 날 버린 그날 밤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또각 구두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짓밟았습니다. 근데 어쩌니? 염라대왕이 나보고 다시 가래. 억울해서 못 죽은 년이 하나 있는데 그 년 한 좀 풀어주고 오라고.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집어 민호의 얼굴에 패대기 쳤습니다. 종이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3년 전 놈들이 조작했던 내 정신감정 진단서 원본, 그리고 놈들이 회사 돈을 횡령해 유라 앞으로 빼돌린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놀랄 거 없어.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나는 얼어붙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자, 파티는 끝났어. 이제 계산을 해야지. 내 인생을 망가뜨린가, 내 3년을 지옥으로 만든가. 뼈 한 조각,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받아내줄게. 수진아. 아니 여보. 우리가 부부지간에 이럴 필요는 없잖아. 응?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당신이 살아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민호가 내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피가 섞인 와인이 놈의 얼굴을 타고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죠. 3년 전 나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망울을 하고 있더군요. 나는 놈의 손을 구두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부부, 착각하지 마. 우린 3년 전에 끝났어. 법적으로 넌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돈을 떼어먹은 악질 채무자일 뿐이야. 김 실장. 내 부름에 김 실장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조끼를 입은 집행관 10수명이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 집행 문건과 붉은색 압류 딱지가 수백 장 들려 있었죠. 자, 시작해. 눈에 보이는 건 모조리 붙여. 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행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착, 착, 착. 거실을 장식하던 수천만 원짜리 그림, 민호가 자랑하던 최고급 오디오, 유라가 사들인 명품 가구들 위에 붉은 딱지가 흉터처럼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놈들의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 안 돼. 내 에르메스, 내 샤넬.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소파 위에 쌓아둔 명품 가방들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집행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거구의 집행관이 유라를 짐짝처럼 드러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공무집행 방해하지 마세요. 이것들 전부 채무자 명의로 된 동산입니다. 이건 내 거야. 오빠가 사준 거라고. 그러니까 압류하는 겁니다. 박민호 씨 돈으로 산 거니까. 집행관은 유라가 끌어안고 있던 악어 가죽 가방을 빼서 붉은 딱지를 붙였습니다. 유라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김 실장이 민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민호 씨, 계약서 특약 조항 기억하시죠? 채무 불이행 시 신체 및 소지품 일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지금 입고 계신 그것들도 다 회장님 소유입니다. 벗으시죠. 뭐라고? 민호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양복, 시계, 구두, 넥타이핀까지 전부 회사법인 카드로 긁으셨더군요. 전부 압류 대상입니다. 강제로 벗기기 전에 순순히 내놓으세요. 이봐. 아무리 그래도 속옷 바람으로 나가라는 거야? 나 박민호야. 사장이라고. 사장은 무슨. 빚쟁이 주제에. 김 실장이 눈짓하자 건장한 사내 둘이 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민호의 비명은 처절했습니다. 사내들은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 상의가 푹 찢겨나갔습니다. 셔츠 단추가 툭툭 튀어 바닥을 굴렀습니다. 민호가 발버둥 쳤지만 놈은 금세 팬티 한 장만 남긴 채 발가벗겨졌습니다. 50대 중년 남자의 볼품없는 나신이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3년 전 그토록 당당하게 외도를 즐기던 남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꼴이었죠. 야, 오빠. 유라가 고개를 돌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차례는 그녀였습니다. 최유라 씨,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피 코트, 목걸이, 귀걸이. 전부 박민호 씨가 횡령한 돈으로 산 작물들입니다. 벗으세요. 싫어. 절대 못 벗어. 이건 내 피부나 다름없다고. 유라가 밍크 코트 깃을 부여잡고 악을 썼습니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피부? 그래, 그럼 가죽재 벗겨줄까? 3년 전에 내가 내 손톱 뽑았던 것처럼. 유라의 눈동자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걸치고 있던 코트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지익! 비싼 밍크 코트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라는 바들바들 떨며 주저앉았고 집행관들은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가락의 반지를 거침없이 빼냈습니다. 아프다고. 반지가 꽉 껴서 잘 빠지지 않자 집행관은 비누 거품을 묻혀 억지로 빼냈습니다. 유라의 손가락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3년 전에
너희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졌으니까요. 잠시 후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속옷 바람에 두 남녀와 붉은 딱지가 붙은 산더미 같은 물건들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 꼴을 감상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서로를 볼 면목들이 없겠네? 민호 씨,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가 빈털터리가 된 당신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내 말에 민호가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유라는 민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과 증오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야, 박민호. 내가 책임진다며. 리조트 대박 난다며. 나한테 왜 이래? 내 인생 물어내. 유라가 민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소리가 찰지게 울렸습니다. 민호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이게 미쳤나? 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사치만 안 부렸어도, 내가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수진이한테. 민호가 유라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이거나. 이 무능력한 새끼야. 닥쳐. 너 같은 꽃뱀을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두 사람은 바닥을 뒹굴며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개싸움이 따로 없었습니다. 3년 전 나를 짓밟으며 우린 운명이야라고 속삭이던 그 입으로 이제는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추잡한 광경을 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 어떤 최고급 와인보다 더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맛이구나. 이것이 정의구현의 맛이구나. 그만. 내가 낮게 말하자 김 실장이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손톱 자국으로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이 헐떡이며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재롱은 잘 봤어. 이제 나가. 수진아. 갈 데가 없어. 제발. 집만은 남겨줘. 내가 잘못했어. 민호가 다시 내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놈의 손을 밟아 뭉개며 말했습니다. 그 집도 이미 경매 넘어갔어. 너희가 숨겨둔 차명 계좌, 금괴, 심지어 유라 내가 몰래 빼돌린 비상금 통장까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유라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말했잖아. 뼈와 살을 발라내겠다고. 너희는 이제 빈 껍데기야. 대한민국 어디에도 너희 이름으로 된 건 숟가락 하나 없어. 신용불량자의 범죄자 낙인까지 찍혔으니 취직도 못할 거고. 나는 놈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 아, 날씨가 춥네? 속옷바람이라 얼어 죽기 딱 좋겠다. 3년 전 내가 갇혀있던 독방보다는 넓으니까 견딜만 할 거야. 김 실장, 끌어내. 안 돼. 수진아. 여보. 제발. 회장님. 살려주세요. 두 사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덩치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들의 비명소리가 차단되자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 차가운 거리로 내쫓긴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후,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시커먼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은커녕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수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는 빈 와인잔을 벽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그 파열음은 내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을 알리는 축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남은 마지막 과제. 나를 가뒀던 그 지옥, 정신병원을 처리하는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 입구, 얇은 트렌치코트 하나를 걸친 남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3일 전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박민호였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쫓겨난 놈은 길거리에 버려진 헌 옷수거함에서 냄새나는 여자 코트를 주워 입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죠. 아, 배고파. 민호가 쓰레기통에서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얼어붙은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놈은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국물을 핥았습니다. 3년 전 내게 갈비찜 냄새가 역겹다며 인상을 쓰던 그 위풍당당하던 사장님은 이제 구정물도 감지덕지 않은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유라였습니다. 그녀 역시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손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라야, 그거 돈 아니야? 나 배고파 죽겠어. 컵라면 하나만 사줘. 민호가 반가움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싸늘한 눈빛으로 민호를 걷어찼습니다. 저리 꺼져. 재수옴부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해준 거? 웃기지 마. 내가 멍청해서 다 뺏긴 거잖아. 나 이거 가지고 고향 내려갈 거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유라는 민호의 정강이에 침을 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그 10,000원짜리는 놈들의 마지막 의리이자 사랑의 값이었습니다. 민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노숙자들이 시끄럽다며 놈에게 빈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 전 내가 갇혀있던 그 차가운 독방보다 더 춥고 외로운 길바닥. 그곳이 놈의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같은 시각 나는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산기슭. 3년 전 내가 짐승처럼 탈출했던 그곳, 바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원장이 허겁지겁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누추한 곳에 어인 일로. 원장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내가 SJ홀딩스의 회장이라는 것만 알지 자신이 3년 전에 가뒀던 환자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병원 운영은 잘 되십니까? 예. 요즘 환자 수급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회장님께서 인수해 주신다면야. 인수라. 좋죠. 나는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원장은 싱글벙글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소장이라니요? 불법 감금, 의료법 위반, 횡령?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나는 천천히 놈에게 다가갔습니다. 3년 전 308호 환자 이수진. 기억하십니까? 원장의 동공이 멈췄습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당신, 그때 그 도망친 미친 여자?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었지. 멀쩡한 사람을 돈 받고 가두고 짐승처럼 학대했으니까. 나는 놈의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이 병원 부지는 내가 매입했습니다. 내일부로 병원은 폐쇄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당신이 나를 가뒀던 그 기간보다 훨씬 더 길게 어둡고 축축한 방에서 썩게 될 겁니다.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민호 그놈이. 원장이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나는 놈을 벌레 털어내듯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변명은 거기 가서 하시죠.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 전 창문 하나 없는 독방에서 절망했던 그곳. 이제 그곳은 헐리고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와 직업교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 지옥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나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황 회장님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나를 보자 회장님이 힘겹게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왔느냐? 제니? 아니, 수진아. 네, 회장님. 저 왔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악마라고 불렸지만 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이었던 분. 복수는 다 끝냈느냐? 네. 놈들은 파멸했고 저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회장님이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칼이 아니다. 칼은 피를 부르지만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나는 평생 돈을 모으기만 했지 제대로 쓰지는 못했다. 하지만 너라면 다를 게야. 회장님, 내 전 재산과 SJ홀딩스를 너에게 맡긴다.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다. 복수를 위해 갈았던 그 도끼를 이제는 세상을 위해 써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숙제다. 회장님은 내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힘을 빼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B- 하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나는 회장님의 눈을 감겨드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내가 우는 걸 싫어하셨으니까요. 대신 나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이 기회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이수진의 따뜻함과 제니, 리의 냉철함을 모두 가진 진정한 거상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재계의 수많은 인사가 조문을 왔고 나는 상주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에 서 있는 내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대한민국 굴지의 투자회사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발인 날 운구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난히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3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죽어가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를 죽이려던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를 버린 사람들은 나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시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나로서의 삶을. SJ홀딩스 회장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저 화려한 불빛들 어딘가에서 민호는 오늘도 추위에 떨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동정심은 잃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그 차가운 진리만이 남았을 뿐이니까요. 나는 소매를 걷어 손목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한때는 지우고 싶었던 끔찍한 상처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건 내가 지옥에서 기어나와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훈장입니다. 똑똑.
비서실장이 들어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했습니다. 지옥에서 울던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이수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퉁이 글방이 다음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